오늘 저희 강의는 3단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의 꿈, 나의 청춘이라는 제목에 맞게 제가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D 혁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 혁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사태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제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모자랄 건데, 제가 오늘 할애받은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근데 그 1시간을 예를 들면 뭐 30시간 해야 될 거를 1시간을 축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호범 학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973년 초에 현대중공업에 시작을 할 때 입사를 해서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김호범 학장님이 대표이사하고 사장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회사가 되면 등기 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기 임원의 명칭은 대표이사입니다. 사장 이런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대표이사 전무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고, 회사에서 부를 때는 대표이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 회장, 뭐 전무 이런 형태로 부르는 거가 통념인데, 그 인사에 대한 내용도 시대가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어느 기업에는 지금 사장 직책, 뭐 중역 직책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타이틀을 주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1973년도에 첫 번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부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년대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라는 거가 형편이 없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외환 보유고가 뭐 한 1억 불 정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를 넓히려고 그러면 조선을 하는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이 없다. 정주영 당신 지금부터 조선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첫 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어느 곳이 입지적으로 조선업을 하는 데에 제일 좋을 것인가 라고 선정을 했을 때에 첫 번에 이제 갔던 곳이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옆에는 대부분 다 뻘밭이었어요. 갈대밭이고.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붙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자리가 현대자동차 옆쪽으로, 동해 쪽으로 더 가깝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게 첫째적인 이유가 포항제철이라는 곳.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철판이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송이 가까워야 되니까 포항하고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초기에 이제 하는 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는 데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라는 데가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첫 번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 저녁에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가 불빛에 얼렁거리고 그 다음에 현대라는 데는 주야로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됐는데도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 도자로 땅을 닦고 이렇게 있는 현장을 가보니까 아, 이곳이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대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기계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전기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케미스트리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대라고 한다라고 통상대학 가면 어느 기업에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자연계나 혹은 공대 쪽에는 특수한 과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포진을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라는 서울대학의 조선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산대학교 조선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졸업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의 수장이 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들어와서 평생에 나는 조선만 하는 줄 알았지만 현대중공업 안에는 큰 회사가 6개가 동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는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큰 대형 엔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전기 설비를 하는 뭐 모터도 만들고 뭐 변압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중전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장비에 필요한 뭐 휠러다 에스케베이터 뭐 지게차 이런 것도 만드는 사업본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조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해양에 관련돼 있는 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건설을 하는 해외 발전소도 짓고 뭐 시설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업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가지고 6개의 회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는 조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기 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엔진도 만들고 해외 건설공사도 하고 해양공사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 분사가 돼갖고 지금 현재 회사가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반은 남아있고 반은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만 할 줄 알고 배만 짓는데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가 위에 있는 이제 오나 되시는 분이 우리 현대중공업 안에 16년 동안의 적자를 보는 건설 장비 사업, 그러니까 이제 에스카베이터나 휠로다나 만드는 그 사업본부에 최고의 높은 자리로 가라라고 합니다. 16년 동안의 적자를 보는 사업본부를 제가 움직이니까 저는 뭐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 배만 만들어 왔는데 내보고 자동차하고 비슷한 그런 업을 내한테 왜 맡길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리를 한 거는 모든 제조업의 프린시플은 똑같은 거다. 배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 만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 똑같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서 기업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소비자, 고객이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의 체계를 내가 타업으로서 만들어내면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배도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고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왜 16년 동안에 적자가 났을까? 난 스스로는 알지도 못합니다. 직원들한테 묻습니다. 너가 왜 적자 났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했는가 하면 내 고객을 찾아다녔습니다. 배를 만들면 고객이 선주지만은 배를 오퍼레이션 하는 데는 선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객하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고객이 주인이자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 장비를 만드는 운전사들한테 제가 일일이 우리나라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 일만 했습니다. 고객한테 왜 현대 물건을 안 사느냐. 그때는 대우하고 볼보하고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캐터필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히다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만 많이 하는데 왜 현대를 사용하지 않느냐. 품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AS가 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100% 미트를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객들한테 듣는 목소리를 종합을 해보니까 우선은 품질이 좋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가격이 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S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누구한테 거느냐? 배를 만들 때는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 수가 많지만은 저는 건설 장비에 가서는 설계가 왕이다. 설계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서 설계 중심의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가 뭐를 하느냐? 설계가 일의 단위를 결정을 합니다. 일의 단위를 결정을 하면 옛날에는 일 단위가 10개였는데 예를 들면 5개로 줄여버리면 사람이 손이 5번 줄어버리니까 품질도 사람이 손만 가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10번 손을 댈 거를 5번을 손을 대니까 품질에 그만큼 영향이 적어지고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를 예를 들면 30개 일의 단위를 15개 일 단위를 축소를 하자. 그 다음에 일 단위를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 인식하게끔 만들자.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한 공장 안에.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일의 단위가 몇 개라는 것도 통일도 안 돼 있고 단위도 통일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지시를 하면 설계는 설계대로 놀고 생산은 생산대로 놀고 영업은 영업대로 다 노는 겁니다. 일체가 되지를 않으니까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에 가서 그 일체감을 만들고 품질이 나쁜 그에 대한 사항은 제가 경주 가는 곳에 큰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갖고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출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최악의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으니까 다른 국가에서 만드는 제품보다 좋으면 좋을지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가 애들은 1년에 예를 들면 10만 대씩 만드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1000대밖에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10만 대 만드는 회사하고 1000대 만드는 회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10만 대를 만들면 부품값이 10만 분의 1로 쪼개서 원가를 하니까 우리가 사면 10원이지만 상대방의 회사가 사면 10원에서 3분의 1이 줄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매 단위에 있는 이 업체를 독일에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내가 내년부터는 3,000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너는 원가를 3,000대로 계산을 해갖고 구매 단가를 결정을 하자. 만약에 내년에 3,000대를 못 만들어내면 내가 원가 깎은 거 다시 환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새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 만들어내는 원가하고 3000대 납품하는 원가하고는 다르니까 어떤 거는 엔진값이요 30%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엔진은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누구 아니면 내 바꾸겠다. 자신도 없지만 자동차 하나에 엔진을 새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설계 사람, 업체 사람 불러놔 놓고 누구 엔진 바꾸겠다. 뒤에 미션 바꾸겠다. 다가 하니까 3000대 만드는 기준으로 원가를 좀 더 내어서 가격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일 단위를 줄였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서 악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게 없죠. 그 다음에 에서망을 완전히 넓혔습니다. 어디에 부르더라도 시간을 다퉈서 다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16년 동안의 적자의 회사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현대중공업의 부사장으로서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나가 보니까 이 유관홍인한테 맡기면 안 되면 팔려고 생각을 했어. 그 사업을 들어서. 그런데 1년 만에 흑자를 전환을 하니까 아, 이거 봐라. 하지만은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이 수리선을 하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수리 전문 회사였죠. 그런데 수리가 하는 데가 돈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드라이독 4개가 있는 것 중에 1개를 놔두고 전부 다가 신조로 다 바뀌었는데 그 신조를 바꾸면서 특수한 배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가보니까 1년에 4천억씩 적자를 보는 회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가 내일 핀셋 짓을 딱 찍어갖고 니 오늘부터 미포조선 사장해라 라고 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에서 부장, 중력, 그때는 이제 중력의 직책이 부장부터 이사 되고 이사, 상무 되고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직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직들도. 그런데 부장까지는 저는 그렇게 많이 빠른 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될 때까지도 그렇게 빠른 진급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상무부터 시작해서 부사장, 사장, 뭐 전무 이런 거는 고속행진을 갑니다. 고속행진을.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우리 동기들이 부장을 할 때 저는 사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기들이 내 현대중공업에 사장할 때 설계에 부장하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부장하고 이 사장하고는 갭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고속승진을 했죠. 근데 미포조선이 사장으로 자리를 딱 옮기고 나서 3천억, 4천억 어떻게 줄일 건가 적자를 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들한테 믿을 수 있는 사항은 한 개도 없다. 이제부터는 배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를 실으는, 곡물을 실으는, 철광석을 실으는 여러 가지 특수한 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종류입니다. 다른 배는 하나도 안 짓고 그 다음에 배 한 종류만 짓겠다. 그것이 프로덕트 캐리어 PC선이라고 하는 선을 제가 찍었습니다. 올해 그 하버드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거를 스웨덴에서 하는 진짜 노벨상이 아니고 이거 노벨상, IG 노벨상인데 그 노벨상에서 경제 분야, 근데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내용을 보니까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을 통계를 내어서 그거를 수치로 분석을 해갖고 이제
IG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는 운이 더 좋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좀 부족하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재능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성공의 어느 한 부분이 속한다.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하면 그 운으로까지 여러분 승부를 걸어도 됩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생 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종류 중에 왜 하필이면 PC선 하나를 고집을 했을까? 저는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책에 써 있지 않는 노하우죠. 무슨 노하우인가 하면 우리가 경제가 되게 어렵고 어려울 때 경제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요. 어떤 종류의 배가 필요하는가 하면 벌크선이 필요합니다. 벌크라고 하면 곡물이나 광석을 실어 나르는 배를 벌크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면 에너지를 운반하는 그런 배가 필요를 합니다. 가스를 움직인다든지 정유를 움직인다든지 완성되어 있는 기름을 이렇게 운반한다든지 하는 에너지에 필요한 운반선이 좋아집니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컨테이너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입사를 해서부터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 때까지 누구 책에도 써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내 나름대로 터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제가 조금 좋아져서 벌크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에너지를 운반하는 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드라이도크가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잘해봐야 예를 들면 6만 톤, 10만 톤 미만의 어떤 배지, 현대중공업은 뭐 20만 톤, 30만 톤의 배를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덕트 PC, 그러니까 정류되어 있는 기름을 운반을 하는 그런 배들은 커봤자 5만 톤, 평상시에는 3만 톤에서 5만 톤이 가장 노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러 쫓아다닐 때 저는 현대중공업의 출신이 첫 번에 들어와서 설계 생산이 아니고 저는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선주하고 늘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 같이 해야 되죠. 선주한테 이 배가 이제 퀄리티가 좋다는 최종 스탬프를 다 같이 찍어주고 갖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의 품질 관리 책임자는 다 안다. 그러니까 KHU라는 사람은 품질에 확실하게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전 세계 전평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에 가서 선조들한테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부터 현대미포조선은 PC의 프로덕트 캐리어만 짓게노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선주들이 한 종류의 배만 짓는다라고 하니까 한 종류의 배를 지으면 설계가 똑같아지죠. 구매가 똑같아지죠. 생산에도 매일 짓는 것만 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선주들에게 정확한 델리버리와 품질을 지키고 가격도 사게 해주고 누구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스펙을 전부 다 100% 다 맞춰주겠노라 라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캐리어를 너가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현대미포조선을 좀 불러다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천천히 PC만 지으면 현대미포조선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종류 배에 안 짓는다. 다른 배는 전부 다 이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설계, 영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한 종류 배만 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 현대중공업은 그때 무슨 30년 이상 되는 회사고 미포조선은 수리선에서 이제 출발하는 회사인데 그게 현대중공업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현대중공업이든 아니든 간에 전 세계 경쟁이지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현대미포조선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짓지 않는 배,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스펙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배는 현대미포가 유일한 거다. 조선소에서 한 종류의 배만 짓겠다고 선포를 한 그런 조선소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 유일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PC라고 부르지 말자. 세계적인 공통어를 저는 바꾸고 싶어갖고 PC선을 미포탱크라고 바꾸자. 영업을 하면서 일부러 PC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포탱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해서 똑같은 배를 설계를 하고 똑같은 배를 생산하기 시작을 하니까 원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가라는 것은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원가는 콘스탄트가 아니다. 저는 경영자의 책임으로서 그거의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원가는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 원가를 낮추고 하고 나니까 현대미포조선은 그때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보다 상장이 먼저 했어요. 현대미포조선이.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10,000원 미만이어서 정확하게 6,000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6,000원짜리를 65,000원으로 올렸어요. 3천억, 4천억 적자 버는 회사에서 6,000원짜리가 6만원 올라가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주들이 얼마나 좋아를 해요. 그래서 미포조선에 가서 한종류를 배를 지어서 완전히 회사를 바꿔놨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중국이 GDP가 매일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8% 9% 나니까 전 세계의 광석, 그 다음에 벌크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중국으로 전부 다 가서 가격이 뭐 급상승하는 겁니다. 철광석이 급상승하니까 철판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배라는 것은 3년 전 혹은 2.5년 전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철판값은요, 전 세계에서 그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델리버리 했으면 제철소에서 오늘 가격을 받습니다. 3년 전에 우리는 계약을 배는 했는데 철판값의 시작은 오늘 델리버리 하면 오늘 가격입니다. 이것이 노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판값이 톤당 35만 원에 현대중공업이 전부 다 수주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5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철판 가격이. 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에 철판이 전부 다 철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판 가격이 3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뛰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쓰는 토탈 철판 톤수를 곱하기 올란 가격으로 하니까 철판 가격만 4,500억이 적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오나가 야단 났겠다. 야단 났다. 이거 현대중공업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니까 미포조선에서 나는 2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2년 만에 흑자를 전환을 하니까 저를 또 찝어갖고 이제 초기에 현대중공업으로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초기에 현대중공업 리턴하니까 제가 막막하지 않아요. 철판값 4,500을 어떻게 1년 만에 정상 궤도로 올릴까? 근데 저는 현대중공업 있을 때 관리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너무 호통을 많이 치니까. 근데 생산직 사원들한테는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노사분규가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의 메카였어요. 노동운동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산직 사원들하고의 노사 문제 해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한테는 그런 재능이 좀 있었어요.
노사 문제 해결하는 기능에 대한 거.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무슨 이제 회장이 이제 각 이제 부사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회장도. 왜? 유관홍이 와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근데 나는 책상에 있는 동료들이나 내 부하 직원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생산직한테 직접 듣는 겁니다. 뭐를 회사가 해줘야 되는 거냐? 너 애로사항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데모를 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중장비에 가서 고객한테 물었듯이 나의 고객은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현대중공업 안에 생산직 사원이 내 고객이었습니다. 고객한테 들어가서 자, 마음 놓고 이야기해라. 무엇이 문제냐? 무엇 때문에 데모하느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절충을 해서 내가 첫 번에 노사 문제는 이 현대중공업에서 노사에 이제 큰 뭐 고리아서 크레인에 올라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고리아서 높이가 100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LNG 선에 들어가서 뭐 전구 농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막을 할 때 뭐 고리아서 올라간 사람 다 구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을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면회를 하러 가면 뭐를 하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당신 아들 혹은 뭐 당신 남편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내가 면회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해다오.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있을 때 여러분이 회사의 사규를 어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내가 책임지겠노라. 그러면서 면회를 다닙니다. 회사 일을 제치는 안 놓고 매일 면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뭐 본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는 현대중공업의 정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큰 체육관이 6,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에 있습니다. 종업원이 4만 명이기 때문에 6,000명씩 모아놓고 훈시대를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걸리겠어? 일주일이 걸려야만이 한 턴을 돌아갑니다. 6,000명씩 모아놓고 내가 호소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철판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옛날에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편이 들어줬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의 편을 좀 들어다오. 나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에는요, 아침 8시 시작하면 10시에 쉽니다. 12시 점심 먹는다고 쉬죠. 3시에 또 쉽니다. 오후 5시 되면 참 먹는다고 쉽니다. 그러면 저녁 아침 8시 시작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8시 시작하는데 전기 사용료를 보면 한 1시간이나 돼야 9시에 정상 피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10시에 또 쉬어야 되니까 좀 지나면 또 전기가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10시에 무슨 커피 타임 하면 10시 반이나 이래 돼야 정상으로 하루에 2시간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종업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8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2시간이 전부 다 까먹었다. 내용을 쭉쭉 설명해주고 내 2시간 다를 회복해라 말 안 한다. 1시간만 전략해다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12시가 딱 됐는데도 현장에서 용접빛이 되게 멀리 가지 않습니까? 용접빛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한 작심 석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석 달 지나면 또 다른 뭐를 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됐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는 정말로 1년 만에요. 드라이독이 대단히 큰데 그 큰 드라이독에서 조그마한 배를 그러니까 65만 톤당 65만 원 할 수 있는 철판값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거. 그때는 또
경제가 좋아서 해운 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일찍 델리버리 해주면 성과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너희 보통 3년 걸리는 거를 1년 만에 배 델리버리 해줄게. 그 대신 철판값 현 가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너가 보너스 다오, 코미션 다오, 1년 만에 배 델리버리 해주니까 중간에다가 적은 배를 25척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면 100척을 건조를 한다 그러면 그 해에 125척을 건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에 4,500억 철판값 적자를 상계시켜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이제 과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국장급들이 이제 전부 다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교육 의뢰를 받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6만 원 정도 됐을 때입니다. 6만 원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가서 현대중공업이 미니멈 1년 만에 7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1년 후부터면 적어도 15만 원 선은 갈 것이다. 나를 믿고 여러분이 꼬장주를 팔아서라도 현대중공업 주식을 사라라고 하니까 국장급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확 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 말을 들었던 국장은요, 지금도 고마워할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진짜 15만 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를 돈을 벌었습니까? 3배 이상 벌었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관영이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만을 두고 뭘 시작을 했는가 하면 북한에다가 조선소를 짓겠다. DMZ에다가 조선소를 건설을 하겠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입니다. 그래 가서 청와대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차관한테 저 마토코치를 받았어요. 이제 파트너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 인민들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이 돈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을 우리한테 얼마 줄 수 있느냐. 근데 나 다 돈이 없다. 나는 사모펀드를 가지고 DMZ에 조선소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사모펀드가 뭐냐. 우리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세워놔 놓고 DMZ에다가 인력은 북한에서 오고 남한에 문 내서 거기서 이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장전항에다가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까지 다 만들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북한 사람들이 지도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을 털고 통영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갔죠. 근데 그때는 이제 조선소가 만들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전부 다 흙을 메꿔서, 저는 정주영 회장한테 배웠으니까 울산에 있는데도 전부 다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현대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우리 돈에 거북선 그려져 있는 돈 한 장 들고 이제 차관을 얻으러 정주영 회장께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 있는 차관을 주는 사람이 너 그 배를 수주를 해야 우리가 차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5,000원짜리에 거북선 그려져 있는 그 종이 배를 보고 당신네보다 우리가 몇백 년 철갑선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재능을 지금 현재 믿고 우리에게 25만 톤의 배를 수주를 해다오. 그런데 리바노스가 정주영 회장의 그 진실된 말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지금 한창 건설하는데 배를 25만 톤의 배를 리바노스한테 수주를 했습니다. 그 수주행 그 계약서를 들고 영국 가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외환고가 1억 불밖에 안 되는데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동조선에 가니까 돈이 없는 거야. 월급 주기만 또 빠듯한 거야. 자재비 살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KHU가 날렸기 때문에 성동조선에 가서 KHU가 왔다. 여러분 내한테 수주하면 품질, 델리버리, 가격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러 가서 영업을 많이 해왔죠. 그 영업을 하면 배는 선수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예를 들면 1억 불짜리 배 같으면 선수분을 5%, 3%씩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성동조선을 공장을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건설을 할 때 어떤 거를 건설을 했는가 하면 각 조선소에는 드라이독이라는 거를 물을 넣을 수 있는 독을 팔려고 그러면 토목공사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건설 장비를 자동차를 비슷한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건가. 배를 자동차 시스템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전부 다 기차 레일을 다 깔고 그 기차 레일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독이 없는 조선소가 성동조선입니다. 지금도 성동조선에는 드라이독이 없고 육지에서 전부 다 몇십만 톤 되는 배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레일을 타고 지나가면 자동차가 첫 번에 뭐 레일 타고 하면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차 되듯이 배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완성되면 물에 빠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만드는 방법을 변경을 해서 성동조선을 굴지에 아무 이론도 없는 회사를 1년 만에 세계 5위 조선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운이 다 하는지 2009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벌어지니까 전 세계가 세임 타임에 조선소 수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대, 대우,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 사장이잖아요. 월급쟁이 사장이 수주가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못한다. 이제 리만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더 이상 사표를 던지니까 오나가 받아가지고 성동조선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도 꾸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대학에 있는 총장께서 우리 학교에 석자 교수로 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업에 있는 사람인데 학교에 교수하겠다 이거 꿈도 꾸지도 안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끝나고 난 뒤에 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현대에서 성동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대학교에 석자 교수로 있는데 부산대학교 석자 교수는 보통 1년이나 2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넘게 부산대학교 석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석자 교수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 저를 무슨 명예 석자 교수를 만들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예 석자 교수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학교 온 거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뭐를 봉사를 할 것인가? 내 재능을 누구한테 봉사를 할 것인가? 와서 저는 무슨 강의가 필요한 데를 같으면 강의가 필요한 곳을 가고 학교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 가고 또 어떤 곳에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조선과의 어느 동아리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보트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보트는 FRP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런 아이디어 없습니다. 그래 전화를 걸어서 배에 들어가는 라이프보트를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 보고 자 학생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너 그 차로
가지고 FRP 만드는 레진이나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주라.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레진 받아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안에 중전기 같은 데는 태양광을 만드는 솔라에 대한 그 판이 있으니까 연구소에 전화를 해갖고 지금은 아주 플렉시블한 어떤 거가 필요하니까 너가 연구하려고 플렉시블한 어떤 판을 너가 준비하고 있지? 이러는 거야. 예, 그거 학생들한테 주라. 그렇게 해서 동아리들이 뭐 얻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뭐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아리들이. 여러분들도 이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담당을 하는 학점을 주는 교수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교에 유관홍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관홍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편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그런 거가 시대의 제너레이션 때문에 저는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커왔던 과정이고 저는 멘토를 현대 정주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정주영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정몽준 의원이라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 다음에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까지 이 경제학에 통달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현대 가문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고 머리가 아주 명쾌하신 분이죠. 가치관도 국가관도 투철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정치에 입문을 해갖고 아마 7선인가 국회의원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다 잘하는데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인가 하면 앉아서 토론을 해라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이야. 아는 게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서서 대중연설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 돼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뭐 정치에 첫 번 입문을 하는 사람인도 그래도 대중연설을 좀 하잖아요. 정몽준 의원이 대중연설이 그 정도 했으면 대통령 돼도 이주함씨 다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좀 아까운 거는 있어요. 저는 왜 정주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1986년도에 저는 소련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98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저는 소련을 갔다 왔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정주영을 초빙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저는 정주영 대신으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의 소비에트 공산 국가에 가서 초빙을 받아갖고 저는 갔죠. 근데 갈 때는 우리나라가 수교가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도쿄 가서 소련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북송선을 타는 니가다 공항에서 저 하바rovsk라는 저 북쪽의 비행장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라디보스톡 뭐 나우드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점검을 하러 뭐를 소련을 위해서 해줄 것인가. 가는 곳마다 배 조선소를 지어달라, 뭐 비누 공장을 지어달라, 뭐 온갖 공장을 다 지어달라.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는요, 자본주의 국가하고 달라서 모든 책임이 다가 국가가 다 합니다. 그러면 조선소 안에 가보니까 조선소 안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브록, 세면 브록을 짓고 앉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만들 장난감 만들고 앉았고 이래요. 왜? 집도 국가가 지어줘야 되고 애가 탄생을 하면 장난감까지 국가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군사력이 1등입니다. 군사에 필요한 것은 1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엉망입니다. 그러니 소련이라는 데는 못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는 그 호텔도 아닌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100m 이렇게 줄을 서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니까. 빵 배급 받는다. 빵 배급.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불러갖고 잘 살게 해달라. 소련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덩치가 배로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포도주는 소련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다병 있잖아요. 사이다병에 포도주를 담아서 별을 뭐 7개, 8개 붙여갖고 퀄리티를 표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 초빙을 해갖고 이제 제가 이 하바르스 그 공항에 내리니까 11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11월 말에 벌써 공항에 저 무릎 이상 이만큼 눈이 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트랩에 내리니까 트랩 앞에 소련에 있는 그 허물건 사람들이 쫙 호열을 해갖고 저한테 90도를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 가는 가방 사람들이 다 들어주죠. 여러분 한번 국가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련 가겠다는 꿈도 생각을 하지 않자. 미국이나 가보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90도를 절을 하고 트랩에서 내 가방을 들고 나를 호위를 할 때, 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의 자존심, 그 다음에 현대에 근무하는 자존심, 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사람들이 파티에서 나는데 자기들이 너무 못 사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모델이 되었을까라고 보니까 한국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한국을 찾아보니까 기업가로서의 정주영, 정치가로서의 박정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와 정주영을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깝게 보는 정주영은 저는 별로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기만 했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주영을 이만큼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정희를 이만큼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가 정주영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주영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멘토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커왔던 인생입니다. 학벌에 관여를 하지 마라. 학과에 관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 좀 못해도 좋다. 나는 운이 좀 있다. 자신감 가져라. 재능이라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일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국가가는 뚜렷해야 된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가가 못 살면 국민이 못 살고 국민이 고통을 주고 국가가 힘이 없어도 국민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가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을 때 7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전쟁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핍박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겪었으면 그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이후에 병자호란이 또 발생을 합니다. 병자호란이 발생해서 7년 전쟁보다 2개월 전쟁에서 조선의 이 핍박을 받는 거가 너무나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것이 50만의 선남 선녀들을 압록강 12월 달에 끌고 50만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조선의 인조가 엎드려서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해갖고 항복 문서를 사인을 합니다. 그 항복 문서에 조인된 내용이 1894년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 일어날 때까지 그거가 유효를 해서 조선이 뭐 세자 책봉하는 거 뭐 조임받고 뭐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했죠. 청일전쟁이 일본이 이기고 난 뒤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청일전쟁도 청나라가 조선을 관리를 해줄 건가 일본이 관리를 해줄 건가에 대한 싸움을 벌린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북한 38선 이북을 자기가 관리하겠다. 일본은 안 된다. 우리가 전체 다 해야 된다. 라고 싸움을 하는 것이 러일전쟁입니다. 근데 러일전쟁을 할 때 저 소련에서 저 아프리카 밑으로 해가지고 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이 이길 때도 로스차일드나 JP 몰간의 전쟁 펀드를 전부 다가 일본의 원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테이크오버를 했습니다. 테이크오버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러면 신호가 없었느냐.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고 옵니다. 그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혹은 조선은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지금도 우리의 주변의 강대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 전에 베이징 무슨 올림픽 하는데 보니까 자기 이게 동족 중에 하나인 거를 무슨 치마 저고리를 입힌 사람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의 속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뭐 방어 체계를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잘 살려고 그러면 국가가 무력이나 경제나 전부 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스텝이 지금 우리나라가 4D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누군가가 설명해라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합니다. 왜? 1, 2차, 3차는 어떻느냐부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1670년도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난 뒤가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국에서 전등을 발명을 했던 표준화를 시킨 1872 그게 2차 산업 시작입니다. 3차 산업은 1970년도에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통신수단의 발달에서부터 3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이라는 내용을 첫 번 언급을 하고 그 2개월 이후에 이제 이세돌과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의 바둑을 둬서 그게 이세돌과 한판 이겼던 그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것이 벌써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그 다음에 3D 프린트나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4차 산업을 누군가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끌고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 뭐
뭐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 뭐 자동차 주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어떤 뭐를 만들어 가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그거를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깃발을 우리가 주어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독일이라는 나라는 4.0 인더스트리라는 깃발을 들고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공장과 기업 간에 전부 다 평행선을 긋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 이 4.0 인더스트리의 독일입니다. 제일 앞서갔죠. 국가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산업 인터넷에 대한 거를 좀 더 정폭을 시키고 일본은 로봇의 시스템을 정폭을 시키는 거가 4차 산업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바이오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은 뭐냐라고 하면 디피니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산업혁명이 1차다, 2차다, 3차다라고 붙여집니다. 근데 4차 산업은 우리 동시대에 4차 산업이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것도 스팀 전기차가 발명이 됐을 때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할 때 토인비가 첫 번째로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4차 산업은 동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에 일으킬 수 없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전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과 같이 신호가 무엇이 왔습니다. 그 신호가 오는 것을 느끼는 민족과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챌린지 앤드 리스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과 대응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어떻게 국가가 도전을 하고 국민이 도전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가가 더 커지고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1918년 1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2만 5천 명의 1차 대전에 참여할 군인들의 훈련소에서 그게 생기기 시작을 해서 1차 대전이 발생을 하니까 그 군인들이 유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옮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환영 인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근천연성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해도 하고 있지를 않을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죠. 1차 세계대전에 병사하고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9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걸렸을 때 5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한 사항들도 우리가 역사를 보는 스페인 독감하고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가 하면 독감이 일어나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을 하니까 산업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금리가 오르고 전 세계가 다운이 됩니다. 1918년에 그런 1차 대전의 팬데믹 상황 때문에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전 세계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거 여러분 2009년도에 그 우리가 유행했던 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감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도 그거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될 거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사항들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많은 손실을 그대로 숙제 비용으로 없어지고 마는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미래의 준비에 대한 사항은 각양각색이겠죠. 우리나라 현재의 GDP가 세계 13위입니다. 지금 1등은 미국이고 25조 달러, 2등이 중국입니다. 18조 달러, 3등이 일본이 한 4.7조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독일, 뭐 프랑스, 러시아 뭐 이렇게 나와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7조 정도가 우리가 GDP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데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거를 너무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이 경제가 전 세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섰다고. 우리나라는 빚 속에 우리가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나 국가들이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야만이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때에 저는 안타까움이 모든 것이 개인 혹은 자기 집안 이거를 하지 말고 보는 시각이 국가에 대한 거를 먼저 봐달라. 국가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옛날에 지금 10위권에서 지금 13위로 떨어졌거든요. GDP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서는 국가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통상대학에 다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입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이 그거를 직결해야 되지. 정치를 위한 정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의 틀을 모든 각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4차 산업에 알아야 되고 이거 뭔지 그다음에 사물리터넷이 뭔지 양자역학이 뭐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공부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4차 산업이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개인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여러분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간을 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듣지 못하던 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